영국 왓포드에 살고 있는 마틴 토트와 케이 토트 부부. 두 사람은 1억 천금의 꿈을 품고 주기적으로 복권을 구매했는데요. 그리고 복권을 살 때마다 꼭 지키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내 생일인 6, 우리 K 생일인 7, 약혼한 날은 11. 우리가 만났을 때 나이 23, 32, 할머니 집 번호 44. 매번 같은 숫자를 선택해 복권을 구매하는 것인데요. 자, 그렇게 열심히 한 우물을 파던 토트 부부는 2001년 3월 6개월 전 6, 7, 11, 23, 32, 44번으로 복권 당첨되신 고객님은 당첨금을 수령해 가시길 바랍니다. 6개월 전에 구매했던 복권이 자그마치 300만 파운드, 한화로 약 48억 원에 당첨됐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오, 씨, 대박이다. 야, 근데 한 우물 파는 게 전략이 괜찮은가 보다. 나 저 번호로 한번 사볼까 오늘? 이 방송이 나가는 순간 저 번호는 100명이 살 거예요. 저거는 몇 명 살 것 같아 지금 방송 보시는 분 중에. 당첨돼도 얼마 안 나와, 저거는 이제. 근데 왜 운이 없는 주제예요? 됐다며. 복권 당첨 소식에 토트 부부는 고급 스포츠카, 구매, 세계 일주, 또 넓은 집을 장만할 계획을 세며 잔뜩 꿈에 부풀어 있었는데요. 그런 죄송하지만 당첨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왜? 아니, 복권 찢어졌어요? 아, 훼손됐구나. 허허. 안 보이는구나 잘. 얘네 싸워가지고 반만 찢어진 거 아니야?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토트 부부가 당첨금을 수령하려고 6개월 전 구매한 복권을 찾아봤는데 집안을 요리조리 아무리 뒤져봐도 복권을 찾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아, 정말 내주세요. 아우 짜증나. 와, 진짜 돌아버린다. 왜? 토트 부부는 자신들이 당첨 복권을 구매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복권 구입, 매장 위치, 구매 시간은 물론 지속해서 동일한 번호의 복권을 구매했다는 증거를 제출했고요. 토트 부부의 당첨 복권 구매 이력이 컴퓨터로는 확인이 됐지만 복권 실물이 없이는 당첨금 수령이 불가합니다. 해당 복권 회사에서는 당첨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아니, 뭐 200만 원 잃어버려도 기분이 나쁠 판에 지금 48억을 잃어버린 거 아니에요? 아, 나 진짜 저럴 수가 있냐. 이거 1위 올려주자 이거. 이거라도 1위 시켜주자. 토트 부부는 복권 회사를 고소했는데요. 그런데 그 사이 남편 마틴은 늘 술로 밤을 지새웠고 아내 케이는 스트레스로 인해 체중이 급격히 감소. 그럼. 삶이 황폐해진 부부는 급기야 부부 사이까지 악화되었고요. 결국 파경을 맞게 됐습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엄청 싸웠을 것 같아. 그 돈이라도 받았느냐? 어. 5년간의 기나긴 법정 싸움 끝에 결국 패소. 돈만 나갔네. 두 사람은 당첨금 한 푼도 받지 못했고요. 언론은 그들을 가장 불운한 부부로 소개했습니다. 두 기자님 혹시 당첨금이 가장 큰 복권을 판매한 나라, 이 국가가 어딘지 아십니까? 중동 이런 데 아닌가? 중동도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없나? 뭐 로또 어디지? 궁금하시죠? 네. 나 이거 되게 의외로 어딘가 작은 나라일 것 같아요. 북유럽 이런 데인가? 네, 세계 최대 규모의 당첨금을 자랑하는 복권은 바로 1년에 딱 한 번 추첨하는 스페인의 크리스마스 기념 복권 엘 고르도 복권입니다. 86, 60.000 euros. 역시 스페인 축제 나라. 1년에 한 번. 당첨금 규모 궁금하시죠? 얼마예요? 규모가 무려 최대 3조 원에 달합니다. 가야겠네, 스페인. 저거 사러? 그럼요. 아니, 내가 당첨되면 줄게, 얼마. 얼마 주려고? 아이, 뭐 3조 됐는데. 한 0.1% 주지. 0.1%에도 몇백억이야. 야, 3조인데 0. 아, 그럼 그래. 0.01%. 아우, 또 깎았어. 감사합니다. 자, 이 엄청난 행운을 가져다주는 엘 고르도 복권은요. 보통 같은 번호를 묶음으로 나눠서 판매해 여러 명이 당첨금을 나누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스페인에서는 국민 복권이라고 불리고요. 거의 전 국민이 친구, 가족, 또 마을에서 공동 구매를 해 복권을 나누어 갖는다고 합니다. 저 나라 국룰이네. 그러니까 뭐 마을이 당첨되면 그 마을이 3조를 받는 거군요. 그렇죠. 야, 그럼 뭐 나눠가지고 꽤. 근데 얼마나 좋겠어. 아니, 근데 이게 더 좋은 거지. 왜냐면 나 혼자 돈이 그치. 많은 것도 좋지만 내 가까운 지인들이 다 같이 많아지면은 그래. 분위기 좋아지지. 아, 뭐 같이 놀 사람도 많고 즐겁게 살 수 있잖아요. 자, 그렇습니다. 2011년 12월에는요. 스페인 북동부의 작은 마을 소데트에 사는 75가구가 엘 고르도 복권 1등에 당첨. 와. 마을 주민들은 상금 약 1조 620억 원을 나눠 갖는 행운을 누리게 됐는데요. 1조가. 75가구를 나누면 얼마예요? 150억. 아, 씨, 그것도 많네. 그런데 뭐야?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바로 단 한 사람. 코스티스 미소타키스는 기뻐할 수 없었는데요. 왜요? 그는 유일하게 복권을 구매하지 않았던 겁니다. 아, 왜?
아, 객출하자. 좀 주자. 근데 이게 얘기를 들으면 더 억울해요. 왜? 더 아마 안타까우시죠. 뭐 여행 갔나? 왜 그래? 유학 갔어요? 궁금하시죠? 돈이 없었나? 사실 미소타키스는 그리스 출신의 영화 감독으로 8년 전 이 소데토 마을 외곽으로 이사 왔는데요. 소데토 마을의 주부 협회에서 엘 고르도 복권을 한꺼번에 구매해 집집마다 방문하며 복권을 판매했지만 하필 마을 중심에서 1km 떨어진 미소타키스 집까지 방문한다는 걸 이 어머님들이 깜빡한 겁니다. 아, 외곽에 있었구나, 약간. 야, 이 1km면 뭐 한 20분이면 가는 건데. 자, 미소타키스의 사연은 가장 운이 좋은 마을에 사는 가장 불운한 남자라며 화제를 모았는데요. 이에 불운한 남자 미소타키스는요. 저는 복권에 당첨되고 싶은 꿈이 없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이후 2014년 마을 사람들의 복권 당첨 스토리를 담은 다큐멘터리를 직접 제작했다고 합니다. 모든 인터뷰 질문이 그거냐? 나한테 왜 그러셨어요? 나한테 왜 그러셨어요? 저 사람도 평생 그게 생각나겠다. 두 기자님에게 어느 날 잭팟이 터진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오, 기분 좋죠, 뭐. 너무 좋아요? 네. 그냥 예측하지 못했었던 행운이 있으면 정말 미뤄뒀던 거 좀 해볼 수 있는 게 찬스가 주어진 거잖아요. 자, 이번 특종의 주인공은 그 행운과 찬스가 불행으로 찾아온 사람. 뭐야. 2017년 미국 젠 플레이토는 여자친구인 마리나 나바로와 함께 플로리다의 한 카지노를 방문했습니다. 그날따라 무슨 행운이 따른 건지 무려 10만 달러, 한화로 약 1억 1,500만 원의 당첨. 플레이토와 나바로는 소리를 지르며 함께 기뻐했습니다. 얼마나 좋았을까? 그죠? 야, 1억 1,500만 원 꽁돈. 길 가다 그래. 그렇게 생긴 거예요. 너무 좋은데? 그러나 그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당첨금을 받으러 간 플레이토는 황당한 상황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게임비는 제가 냈는데 왜 당첨금을 제 여자친구에게 준다는 거예요? 손님, 카지노 규정상 슬롯머신 버튼을 누르거나 손잡이를 잡아당긴 분에게 당첨금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플레이토가 한창 게임에 빠진 그때 자기야, 나 심심해. 이제 그만하고 나랑 놀자 나가자. 아, 좀만 더 하면 따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기도 해볼래? 여기 버튼만 누르면 돼. 그리고 여자친구가 버튼을 누른 그 순간 잭팟이 터진 겁니다. 슬롯모션에 그런 규정이 있는지 몰랐어요. 몰라. 근데 두 분 연인 아닙니까? 나가면 되죠. 반반. 자, 그런데 말입니다. 아니, 왜 네가 돈을 다 가져가냐고. 당장 돈 내놔. 오빠, 난 카지노의 규정대로 돈을 받은 거야. 이건 내 돈이야. 내가 게임비 냈잖아. 그때 내가 버튼을 눌렀어도 잭팟이 터졌을 거라고. 그게 내 돈이야. 그렇게 한참을 싸운 며칠 후 나바로가 건넨 제안. 자기야, 아직도 내가 미워? 난 자기를 보고 싶어. 내가 당첨금 받은 거에서 조금 줄게. 조금? 뭐? 조금? 그거 다 내 돈이라니까? 너 지금 실수하고 있는 거야. 가만 안 두겠어? 홀로 잭팟을 독차지하지 못했다는 생각에 플레이토는 대분노. 나바로를 계속해서 협박했습니다. 이에 실망한 나바로는 결국 당첨금을 나눠주겠다는 제안을 철회해 플레이토에게 이별을 통보했다고 합니다. 되게 비극이다. 돈도 잃고 여자친구도 잃고. 이게 참 행운이 이게 결국 해피엔딩으로 안 끝나는 게 많은 게 너무 슬픈 것 같아요. 영국 더럼주의 농부이자 중장비 기사인 믹 윌러리는 2010년 어느 날 굴착기로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굴착기가 휘청거리면서 앞으로 고꾸라졌고요. 그 바람에 운전석에 있던 윌러리는 그대로 튕겨나가 벽에 부딪히며 다리가 굴착기에 심하게 짓눌리는 사고가 발생. 어우, 굴착기면 엄청 큰 장비잖아요. 다리가 짓눌렸대요. 큰일 날 뻔했네. 큰일 난 거 아니에요? 아 근데 굴착기라는 게 보통 장비도 아니고 포크레인 아닙니까? 포크레인이요. 그걸 다리가 어우, 완전 큰 사고네요. 그렇습니다. 3번의 수술을 받아야 할 만큼 큰 부상을 입은 윌러리. 하지만 그는 다리가 제 머리 옆에 있었어요. 그 위치를 믿을 수가 없었죠. 그래도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다리를 잃은 게 아니라서요. 그 이후 당시 58세였던 윌러리는 평생 동안 무려 30번의 사고를 당했고요. 그중 골절상만 15번. 사고라면 이골이 난 사고의 아이콘이었던 겁니다. 어떡해. 평생 동안 30번 넘게 저런 큰 사고를 겪었다니까 진짜. 한 번 겪어도 평생 트라우마 겪을 판인데 지금 30번이면. 근데 어떤 사고들을 당했던 거예요?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 번은 타고 있던 말에서 떨어져 쇄골뼈가 부러졌고요. 고양이에 걸려 넘어져서 머리뼈가 깨지기도 했습니다. 고양이 걸렸다고? 어떻게 그래? 뭐 희한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어. 그런데 어느 날은 감자를 밟고 미끄러져서 양쪽 발목이 모두 부러진 적도 있고요. 심지어 콩을 밟고 넘어지면서 무릎뼈를 다친 적도 있습니다. 콩을 어떻게 밟아야 무릎뼈가 부러지는 거야? 콩 밟으니까 동그라니까 미끄러진 거지. 아, 이게 그러는 거야? 이뿐이 아닙니다. 소에게 걷어차이는 건 다반사. 소가 걷어차요? 망치질을 하다가 자기 손가락을 내리치거나 어휴. 밧줄을 끊으려다가 손가락을 자르는 등 네? 황당하지만 웃지 못할 각종 사고를 어린 시절부터 30번이나 당했던 겁니다. 조금 조심조심하게 더 사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은 있었어요. 왜냐면 이렇게 네. 몸 잘 못 쓰는 사람이 있어요. 선천적으로. 이 신경이 좀 둔한 분들이 있거든요. 조금 불운을 많이 겪으셨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 없으면 좋겠다 이런 더 생각이 조심하시면 돼요. 더. 이번엔 마치 누가 더 불운한지 대결이라도 하는 듯한 두 남자의 불운 연대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인간 불운. 프랑스의 이발사 버나드 아쉐이로입니다. 자, 그의 불운은 놀랍게도 불운이 뭔지도 모를 아기 때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선생님, 우리 아기가 침대에서 떨어졌어요. 아이고. 한 살 때 침대에서 떨어져 엉덩이 뼈가 골절. 그리고 아장아장 걷고 뛰어다닌 유아기엔 어린이 자전거를 타다가 그만 머리 부상을 입고 말았습니다. 아니, 침대에서 떨어지는 거는 되게 잦은 일인데 저렇다고 엉덩이뼈가 부러졌다고요? 그러니까. 엄청 심각하게 다쳤네. 아이고 불운이긴 했지만 아직은 뭐 리스트에 오를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네. 그에게 행운의 여신이 아니라 불운의 여신이라도 기들었는지 아쉐이로의 일생은 다사다난 그 자체. 다리, 팔, 쇄골, 두개골 등 가지각색 다양한 이유로 온갖 뼈란 뼈들은 다 골절됐고요. 셀 수 없이 정기적으로 교통사고를 당하는 것은 기본. 그리고 아쉐이로가 50대가 되었을 때 어디 보자. 몇 번까지 셌더라. 한 160번 정도 사고를 겪었네요. 어떻게 저렇게 많이 당해? 연평균 3번의 불운이 그를 덮쳐 무려 160번 이상의 사고를 겪었다고 합니다. 저 사람은 한 3개월 멀쩡하면 불안하기 시작하겠는데? 이제 올 때가 됐는데 그러니까. 하면서. 온갖 불운의 이골이나 아쉐이로에게도 잊을 수 없는 최악의 해가 있었는데요. 그 1996년을 살짝 엿보겠습니다. 하다하다 집에 번개까지 쳐. 어휴 저기요. 저 선생님 뭐 잘못했어요? 난방 시스템 고장으로 집안에 뜨거운 물이 범람. 아이고. 뿐만 아니라 차를 타고 가던 중 앞에 있던 트럭에 실려있던 물건들이 그를 덮치는 일. 아이고야. 그런데 놀랍게도 이 모든 불행이 한 달 사이에 벌어졌다는 겁니다. 너무하네. 그리고 이게 자기 실수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럼. 아니, 자기 번개 맞은 걸 뭐 어떻게 해요? 네. 한편 아쉐이로의 사연이 알려지자 사람들 사이에서 지구상에서 가장 불행한 남자로 불렸지만요. 그는 스스로를 불행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히는 등 수많은 불운에도 긍정적으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다음 만나볼 인간 불행은요. 크로아티아에 거주하는 80대 남성 프라네 셀락입니다. 보통 행운의 숫자 하면은 럭키 세븐을 떠올리실 텐데요. 그렇죠. 하지만 셀락에게 숫자 7은 불운 덩어리. 그 이유, 그의 인생에서 무려 죽을 고비를 7번이나 겪었기 때문입니다. 7번이나? 한 번 겪기도 힘들잖아요. 죽을 고비는 뭘 한 번 겪은 사람이 그 얘기를 평생 하죠. 그렇지. 보통은. 근데 그걸 어떻게 7번을 겪어? 특히 그의 불운은 대부분 이동 중에 발생했는데요. 셀락에게 닥친 첫 번째 불운. 자, 그의 주장에 따르면 1962년 기차를 타고 가던 중 탈선 사고로 강에 추락. 아이고. 당시 1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지만 다행히 목숨을 건질 수 있었는데요. 그리고 이듬해 찾아온 두 번째 불운. 어머니가 편찮으시다는 소식에 이번엔 안전한 비행기를 선택한 그는 승객 여러분, 비상 상황입니다. 승무원들의 지시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 듣기도 쉽지 않은데. 이번엔 셀락이 탄 비행기 출입문이 떨어져 나가는 사고로 승객들과 함께 비행기 밖으로 추락. 불시착 이런 것도 아니고 문이 떨어져 나왔다고? 문이 떨어져 나가면서 기압 차이로 빨리 나와. 튀어나왔어? 근데 천만다행으로 건초 더미에 떨어져 이번에도 목숨을 부지했습니다. 아, 그럼 운이 좋은 사람이야, 운이 나쁜 사람이야? 운이 좋은 거지. 근데 아직 이게 다가 아니에요. 5번 남았죠? 그렇습니다. 네. 기차와 비행기 사고를 겪은 뒤 1966년 이번엔 버스를 초이스.
하지만 세 번째 불행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셀락이 탄 버스가 강으로 추락하는 아찔한 사고를 겪었는데요. 자, 그리고 1970년과 1973년에 그래, 이제 남이 운전하는 거 타지 말고 아예 내가 조심해서 운전하자고. 이렇게 직접 운전대를 잡았지만 무려 2번이나 운전 중 화재 사고를 경험했습니다. 운전하다 불이 난다고. 그리고 그가 탄 교통수단마다 온갖 사고를 겪게 되자 1995년엔 아예 안 타! 이제 내 두 발로 걸어 다닐 거야. 안 타! 자, 이번엔 도보로 이동하던 중 이번엔 버스에 치여 부상을 입는 사고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에 닥친 마지막 7번째 불행은요. 잠깐만요. 제가 저 사람이라면 이제부턴 저는 집을 안 떠납니다. 집이 무너지죠. 아, 그럼 또 집이 무너지나? 자, 과연 어떤 불운이 남아있을까요? 1996년에 찾아온 마지막 불행. 산길에서 운전 중 마주오는 트럭을 피하다 추락이요. 겨우 나뭇가지를 잡아 부사의 셈으로 살아남았습니다. 와, 이거 액션 영화에 나오는 장면이잖아요. 차 절벽에서 떨어지는데 사람만 튕겨나와서 뭐 자꾸 살아나는 거. 그렇습니다. 뭐 자꾸 살아나도 우리 보면서 말도 안 이 된다. 영화니까 이씨, 어떻게 저걸 잡아? 이랬는데 잡았네요. 저분은 그렇게 해서 목숨을 건지셨습니다. 자, 그런데 7번의 불운을 겪으며 2승 탈출 넘버원을 찍은 셀락에게 신도 미안했는지 2003년 그가 73세 되던 해 60만 유로, 한화 8억 5천만 원짜리 복권에 당첨되는 행운이 찾아왔는데요. 우리가 7번의 불운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건 바꿔야 될 것 같아요. 7번 행운을 맞이한 사람이죠. 그렇죠. 가장 누가 봐도 죽을 상황인데 살아난 거잖아요. 이분한테는 7이 진짜 행운의 7인 거예요. 그러게요. 내가 머물렀던 자리마다 폐허였지만 앞으로의 인생은 꽃길만 가득하시길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1995년 미국의 한 잡지는 가장 불행한 사람으로 로런스 헬런츠라는 남성을 선정. 그의 사연을 소개했습니다. 야, 이게 잡지에서 뽑은 최악의 어떤 운을 가진 사람인데 그렇죠. 어떻게 해서 그런 타이틀까지 받게 된 겁니까? 헬런츠에게 찾아온 불운의 시작은 1985년이었습니다. 목수였던 그는 한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중 감전 사고를 무려 3번이나 겪었는데요. 헐. 하지만 불행 중 다행으로 겨우 목숨은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야, 감전사고 굉장히 위험한데. 그렇죠. 어떻게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당해요. 이 사고 후유증으로 건강이 악화된 헬런츠는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 거액을 들여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소송 도중 헬런츠가 선임한 변호사들이 연달아 불의의 사고로 사망. 헬런츠는 할 수 없이 3번째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이번엔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 당신 남편처럼 가난한 목수보다 나같이 유능한 변호사가 당신을 더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요. 헬런츠가 새로 선임한 변호사가 그의 아내를 유혹해 야반도주했습니다. 가지가지 한다 진짜. 야, 정말 뭐 이런 일이 다 있습니까? 야, 그 몸도 안 좋으실 텐데. 그럼. 심정적으로도 너무 큰 타격이 있었겠네. 끝나지 않았어요. 이후에 건강이 더욱 악화된 헬런츠. 그는 병원을 찾았다가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게 됩니다. 가난입니다. 얼른 항암 치료를 받으셔야 될 겁니다. 아이고야. 아니 왜 이 사람한테만 이런 불운이 계속되는 거예요? 간암 선고를 받은 헬런츠는요. 독한 항암 치료를 견디다 못해 한때 혼수 상태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밝혀진 충격 사실. 헬런츠는 간암이 아니었습니다. 뭐야? 뭐라고요? 사실은 의사의 오진이었습니다. 야, 씨. 아니 오진하게 따르지 무슨 항암 치료도 받을 필요 없었던 거네. 항암 치료가 얼마나 몸에 힘든지 알죠. 몸을 그러니까 좋은 세포까지 죽이는 그런 그렇죠. 약을 쓰잖아요. 근데 이거 의료사고 미국은 소송의 나라입니다. 그렇지. 엄청난 배상금 이거 요구할 수 있어요. 변호사라면 이가 갈리지 않겠습니까? 변호사는 아, 변호사가 안 되는구나. 죽지 않으면 바람이 나는데. 그런데 헬런츠의 불운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여기 더 있어요? 뭐가 더 있냐 진짜. 1995년 헬런츠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근데 정신을 차려보니 그 옆에는 구조대원이 아닌 강도가 총으로 그를 위협해서 소지품을 모두 털어가는 사건까지 있었습니다. 이거 영화인가요? 아니 이게 영화라고 영화 만약에 아니야? 걸려 있으면 너무 개연성 없다고 욕먹어. 자기적이라고 욕먹죠 이거는. 남들은 한 번도 겪기 힘들 불운을 수차례 마주한 헬런츠는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평가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나는 지금 이렇게 살아있지 않습니까?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2008년 11월 영국 출신의 제이슨, 로런스 부부는 휴가차 인도를 찾았다가 너무나도 무서운 일을 겪었습니다. 바로 인도 문바이 연쇄 테러. 아유, 사흘간 무려 300여 명의 부상자, 160여 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 도시는 아비규환이 됐고요. 테러 발생 지역에서 불과 20분 거리의 호텔에 묵었던 부부는 방 안에서 꼼짝도 못한 채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아유, 휴가라고 갔는데 이렇게 근처에서 테러가 발생하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인도 문바이 테러에서 살아남은 이 부부는요. 왜 우리에게 자꾸 이런 시련이 닥치는 걸까? 또 이런 일을 겪다니 다시는 여행 안 갈 거예요.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슬슬 무서워지죠? 이들 부부의 휴가는 항상 순탄치가 않았습니다. 항상? 2001년 9월. 아유, 휴가차 미국 뉴욕을 방문한 제이슨 로런스 부부. 멀리 뉴욕까지 왔는데요. 뉴욕의 낭만을 즐기고 싶잖아요. 그런데 미국 역사상 최악의 테러인 9.11 테러가 발생한 겁니다. 완전 그때 뉴욕에 아비규환이었죠. 있던 사람들은 다 통신이 두절됐어요, 일단. 그래서 외부의 가족들이 그 안에 있는 내 가족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도 알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뉴욕 탈출하려고 다들 난리도 아니었는 그 시점에 휴가로 가 있었던. 당시 역사상 최초로 미 전체 영공이 봉쇄. 제이슨 로런스 부부는 두려움과 공포에 떨다가 집에 있는 영국으로 겨우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야, 이 부분은 미안해서라도 어디 가기 싫겠다. 아니, 여행을 그러면 어디 일이 갈 맞아요. 엄두가 안 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9.11 테러를 겪고 4년 뒤인 2005년 7월 영국 버밍엄에 살던 부부는 차로 3시간가량 떨어진 런던으로 휴가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런던 지하철 테러가 발생합니다. 그렇게 이 부부는 휴가지에서 테러가 일어나는 불운을 3번이나 겪었습니다. 게다가 또 휴가는 또 좋은 마음으로 또 준비해서 간 걸 텐데. 야, 뉴스 라이브로 봐도 무서운데 그러니까. 현장에 계속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공포스러웠을지 정말. 예. 이후에 아내 로런스는요. 이건 우연도 아닌 이상한 악연의 일치예요. 저 왜 안 그렇겠어. 저 마음이 완전 이해가 되네요. 2013년 멕시코의 한 주유소에 무장한 도둑 2명이 습격. 트럭 한 대를 탈취해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틀 뒤 멕시코 경찰이 주유소에서 약 40km 떨어진 공터에서 도난당한 트럭을 발견했고요. 이것이 보관함에서 분리된 것을 본 뒤 급하게 인근 지역을 회수했습니다. 아니 뭐 일부러 테러 위협을 하려고 준비해 놓은 걸 탈취했나? 자, 사실 도둑들이 훔친 트럭에 실려 있던 것은요. 코발트 60이었습니다. 방사능 아니에요? 광물인데 저거는 분자가 높은 애들 중에 하나인데. 5분자. 보통 뒤에 이제 숫자 붙은 거는 약간 방사성 동위원소 네. 뭐 이런 거잖아요. 저건 방사성 물질 맞을 것 같은데. 네. 코발트 60은 평균 에너지 1.25밀리언 전자볼트의 높은 감마선을 방출하는 핵종이기 때문에 취급 시 방사선에 의한 외부 피폭에 주의해야 하는데요. 만약에 코발트 60과 직접적으로 접촉을 한다면 암에 걸리거나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고 합니다. 야, 근데 그렇게 위험한 게 왜 주유소 거기 트럭에 그러니까 저게 이상하죠. 왜 아무 너무 랜덤하게, 트럭에나 네. 있었으면 그게 왜 그렇게 훔쳐가기 쉽게 돼 있었으면. 되게 위험한 물질인데. 사실 이 코발트 60은 주로 병원에서 방사선 치료에 사용되고 있는데요. 도난 현장 인근의 한 병원에서 폐기한 코발트 60을 밀봉해 보관함에 넣은 뒤 폐기물 저장소로 운반 중이었는데 도둑들이 이 운반 트럭을 탈취한 겁니다. 와, 도둑도 재수 없다. 아 이게 꿈에도 몰랐겠지. 그리고 이틀 뒤에 경찰이 해당 트럭을 찾았을 땐 보관함 속에 있어야 할 코발트 60이 밖에 노출돼 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와 이거 되게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멕시코 검찰은 도둑들이 보관함 속에 든 것이 방사성 물질인 줄 모르고 트럭을 탈취한 것으로 추측했는데요. 건드리지 말았어야 하는 걸 건드렸네. 뭔가 되게 꽁꽁 싸매서 막 조심스럽게 운반하니까 야, 저기 뭐 좋은 거 있나 보다 하고 훔친 거죠. 멕시코 원자력 안전감시위원회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요. 박스를 연 도둑들의 호기심이 불운을 가져왔습니다. 보관함을 연 도둑들은 사흘 내에 사망할 겁니다. 이건 뭐 방법이 없잖아. 이건 방법이 없지. 이거 병원 온다고 해도 못 살릴걸요. 그렇죠. 2016년 1월 경기도의 한 경마장.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경주마들의 치열한 경기를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사람들 속에서 어슬렁거리는 수상한 남성의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저 손 보이십니까? 소매치기잖아. 옆 사람 주머니인데? 소매치기다. 야, 너무 대놓고 손을 넣은 거 아니야? 아, 근데 경마장은 사람들이 뭘 보겠어요? 하잖아. 이러고 있잖아. 그러니까 뭘 빼가도 모르겠네. 뭔가 꺼냈어. 뭔가 하얀 거 네모난 걸 꺼냈어요. 지갑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저 말에 이번 경주에 뭐 얼마나 더 베팅을 했어요. 그럼 뭘 보겠어요? 말. 그렇죠. 그 심리 이용인데 저거는 거의 흔들릴 정도로 뺐는데도 모르네. 자, 그렇습니다. 영상 속 50대 남성 A씨는 전과 27범입니다. 약 2주 동안 수시로 경마장을 방문. 그리고 경주마가 결승선을 통과하는 순간 사람들이 경기에 집중한 틈을 노려서 현금과 귀중품들을 절도. 세 차례에 걸쳐 250만 원 상당의 현금과 경마권을 훔쳤는데요. 연이어 범행에 성공하자 기고만장해진 소매치기 범은 2달 후 다시 경마장을 찾았고요. 내가 운이 좋다니까. 이번엔 누구 주머니를 털어볼까? 저 사람 돈 좀 있어 보이는데. 그리고 은근슬쩍 그 남성의 주머니에 손을 넣으려던 끝에 그것은 이 소매치기범 인생에서 가장 큰 불운이 찾아온 순간이었습니다. 아니 주머니에 불운이래봤자 뭐가 뭐 똥을 넣고 다니는 사람 없을 거고. 아니, 저 안에 뭐가 별거 없을 것 같은데? 잡았다 이놈. 당신을 소매치기 혐의로 체포한다. 사법경찰이었어요? 소매치기범이 털려고 했던 대상이 바로 잠복 중이던 형사였던 겁니다. 하필이면 골라도 형사를 고르냐. 그렇습니다. 경마장에서 계속 소매치기 사건이 발생하자 잠복 중이던 형사는요. 제발로 접근한 소매치기 덕에 손쉽게 체포에 성공. 도박비하고 유흥비 때문에 그랬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형사인 줄도 모르고 소매치기를 하려고 했던 범인. 그저 운이 없었다고만 여기지 마시고요. 이번엔 제대로 반성하시길 바랍니다. 2018년 멕시코 타마울리파스주의 레이노사 경찰서에 근무하는 경찰관 다니엘. 평소 아내와 별 문제 없던 그는 어느 날 갑자기 아내 제인으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요. 우리 당장 이혼해! 아니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아내가 이혼 통보를 했다고요? 뭔가 굉장히 화가 나는 일이 있었다는 얘긴데. 사연이 있나요? 아내 제인이 이혼을 결심한 이유가 무엇이냐? 어느 날 남편 다니엘이 출근한 뒤 아내 제인은요. 우리 자기 일 잘하고 있나? 너무 보고 싶다. 직장인데 가볼 수도 없고. 그냥 문득 남편이 근무하는 경찰서가 궁금해져서 G사의 사진 지도 서비스를 이용해 남편이 근무하는 경찰서를 검색했고요. 경찰서 주변을 360도로 촬영한 생생한 사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흔히 우리가 아는 그 로드뷰. 로드뷰. 그건 아닙니까? 근데 여기 뭐 찍혔나? 불륜 현장? 그렇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에 남편이 근무하는 경찰서를 찾아본 아내는 두 눈을 의심하게 되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되는데요. 저거를 찍었다고? 근데 저 대상이 자기가 아니었던 건가요? 그렇지. 불륜이네. 아, 그렇습니다. 야, 진짜 운도 되게 없다. 어떻게 저기 찍히냐. 아, 근데 딱 걸린 거지 뭐. 그러니까. 마치 오래 사귄 연인처럼 아주 애틋한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있는 두 사람. 너무 놀라 눈을 씻고 다시 봤지만 여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있는 경찰 제복 차림의 남성은 남편이 확실했습니다. 아유, 아니 근데 대담한 게 직장 앞이잖아요. 게다가 그렇죠? 경찰이야.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아내는 바로 남편을 추궁했는데요. 아니 이게 내가 맞긴 한데 이거 G사에서 다 조작한 거야. 나는 절대 저 여자를 만난 적이 없다고. G사가 왜 나를 그렇게 하겠어? 아니 근데 얼마나 될 변명이 없어서는 저런 변명을 하냐. 그러니까 G사가 저게 뭐 내가 굳이 아니라고는 할 수 없었나 봐요. 너무 빼박이었고. 아무도 몰래 완벽하게 바람 피우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세상엔 보는 눈이 많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 미국 한 남성이 주차된 차량 앞에 서더니 은밀히 차량 탈취를 시도했는데요. 그런데 당신 뭐야? 그러는 건 뭔데? 도둑이 주차된 차를 훔치려다가 딱 맞닥뜨린 건 바로 차량 주인. 도둑질하다 걸렸네요. 딱 걸린 거잖아. 응. 그런데 말입니다. 차주와 맞닥뜨린 도둑이 정신을 차리고 눈을 뜬 곳은 다름 아닌 병원. 뭔 소리야? 이 뭐야? 맞았구나. 주인한테
묵사발 돼가지고 병원에 끌려왔네. 그게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난 거지, 그죠? 혹시 그거 아니야? 예전에 우리가 소개했는데 그 차 유리 깨려다 벽돌로 던졌는데 그 벽돌이 자기가 딱 맞았잖아. 그 사람이야? 혹시 약간 이런 불운이 있었던 거 아닐까요? 사실 도둑이 훔치려던 차주의 정체는 바로 이분입니다. 누군데? 어우, 이미 한 대 맞은 것 같은데 난 저 사진 보고. 아니 잘못은 안 해도 잘못했습니다 하고 도망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분으로 말할 것 같으면 종합격투기 세계 랭킹 2위에 빛나는 데릭 루이스. 헤비급의 엄청난 피지컬을 자랑하는 핵펀치의 소유자입니다. 야, 세계 2위래잖아. 이 운이 없는 도둑은 차주인 루이스의 강펀치에 한 방의 KO. 와, 저거 진짜 이게 툭 쳐도 뼈 나가요. 근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 사람이 아마 전력으로 때리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일반인은 깼겠지. 죽으니까. 살인미수야, 살인미수. 죽어. 제가 볼 때는 정말 싸대기 정도 치지 않았을까. 그렇게 했는데 그냥. 이후 루이스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도둑은 경찰서가 아닌 병원으로 직행했던 건데요. Motherfucker tried breaking my shit. 남의 차를 훔치려다 어마어마한 주인에게 딱 걸린 도둑. 죄를 저지른 대가는 아주 혹독하다는 사실 잘 깨달으셨죠? 우리 일상에 많은 변화를 만든 코로나19 팬데믹 시대. 방역과 위생이 일상화된 요즘 공공장소에서 이거 보신 분들 아마 있을 겁니다. 보셨나요? 저 벨트 소독해 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손잡이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소독이 되는 거잖아요. 저게 딱 붙여놓으면은. 자, 지금 보신 이것이요. 한국의 한 중소기업에서 만든 에스컬레이터 핸드레일 살균기입니다. 한국에서 만든 거야? 한국에서 만든 거예요. 이 살균기는 자외선으로 핸드레일에 있는 세균과 바이러스를 살균. 그래서 코로나19 시대에 없어서는 안 될 K-방역 제품으로 인정받고 있고요.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아, 저거 보면서 되게 야, 진짜 아이디어 좋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면 벨트 계속 돌아가니까. 자연스럽게 되잖아. 일일이 뭐 뿌리고 할 거 없이 계속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그리고 이 집에 에스컬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공공장소에 있기 때문에 맞아. 그리고 꼭 잡으라고 하잖아요. 안전을 위해서. 사실 잡아야 안전하거든요. 그렇지. 근데 이게 사실 찝찝한 경우도 있거든. 맞아요. 근데 저거라도 있으면 굉장히 안심이 되고 실제로도 깨끗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신한류를 이끌어가고 있는 에스컬레이터 살균기는요. 코로나19 시대를 맞아 밤새 연구한 끝에 탄생한 제품이 아니라요. 이미 약 7년 전부터 존재했던 기술입니다. 2014년 국내 C업체에서 세계 최초로 에스컬레이터 살균기를 개발하고 19개 나라의 특허를 출원, 국내 한 호텔에 설치하고 중동까지 수출길이 열리는 등 꽃길만 펼쳐질 줄 알았지만 국내 법적 설치 기준이 없습니다. 당장 철거하세요. 회사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며 빚은 무려 50억 가까이 불어났고요. 급기야 월급까지 밀리자 직원들이 하나둘 떠나며 벼랑 끝에 몰렸는데요. 그리고 2019년 12월엔 1년만 더 해보고 안 되면 회사 문 닫읍시다. 그런데 모두가 아시다시피 지난해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시작, 위생과 방역의 중요성이 대두됐고요. 국내 한 쇼핑몰을 시작으로 지하철, 병원, 대기업 등 수요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주문이 급증했는데요. 그러게요. 뿐만 아니라 미국 뉴욕 시라큐스 공항, 중국 청두 공항, 영국 축구 경기장, 두바이 호텔 등등등등 전 세계 50여 개 나라 이상의 살균기를 수출, K-방역 열풍을 이끌고 있고요. 폐업 위기였던 회사는 1년 만에 연매출 8천만 원이었으나 지금은 약 100억 원을 기록, 화려하게 부활했습니다. 연매출 100억. 1년 전에는 조금만 더 해보고 안 되면 폐업합시다 이런 얘기까지 하셨는데 거의 뭐 매출이 100배 이상 오른 거 아니에요? 그렇죠. 대단합니다. 코로나가 이제 우리한테 고통을 주고 또 많은 걸 빼앗아 갔지만은 이 회사에게는 일생일대 무살생 기회가 됐네. 정말 기회가 된 거죠. 학창 시절에 자주 갔던 단골 가게의 추억 뭐 하나쯤 다 있으실 텐데요. 서울 성북구 안암동의 K대학교 앞에도 20년 넘게 신입생, 재학생 그리고 졸업생들까지 찾는 유명 햄버거 가게가 있습니다. 이곳을 찾은 학생들은요. 사장님, 이번 시험 완전 망쳤어요. 제 인생 어떡해요? 아유 다음 시험 잘 보면 되지. 버거 하나 더 줄 테니까 이거 먹고 힘내. 사장님의 따뜻한 인심에 감동, 그렇게 단골이 하나둘 늘어갔습니다. 저는 제 친구들이 이 단골집이었어요. 진짜? 그러니까 오기자 친구들은 많이 갔을 거예요.
단골 가게 가면 아무래도 뭐 사장님이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해주고 서비스도 많이 여기 서비스를 많이 주는 걸로 되게 유명한데요. 가면은 뭐 시킬지 아니까 그냥 알아서 주세요 하면 그게 단골의 매력 아닙니까? 2000년 노점상에서 시작한 이 가게는 빵에 돼지고기, 양배추, 양파가 듬뿍 들어간 영삐 버거를 단돈 1,000원에 판매. 지갑 얇은 대학생들의 배를 아주 든든하게 채워줬고요. K대 학생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누리며 2년 만에 대학교 후문에 매장 오픈. 그리고 7년 만에 가맹점 80개를 둔 프랜차이즈 업체로 성장했습니다. 와. 차이즈가 있었구나. 그건 몰랐다. K대생들한테 소울푸드네. 그렇죠. 진짜. 그런데 2015년에 전해진 충격 소식. 영삐버거 폐업 결정. 영삐버거 사장님은 학생들 주머니 사정을 고려해 햄버거 1,000원을 고수. 아유. 하지만 점점 오르는 물가에 적자를 면치 못했고요. 2009년에 뒤늦게 가격을 인상했지만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며 결국 폐업을 결정한 겁니다. 아니 물가도 오르고 재료비도 상승하는데 그걸 이렇게 그냥 팔 때마다 손해 보셨을 것 같아요, 진짜. 아유, 그 앞에 학생들은 얼마나 또 아쉬웠겠습니까? 학교에 또 명물이고 계속 다니면서 쌓았던 추억 같은 게 좀 사라져버린 거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영삐버거의 부활을 돕겠다며 나선 이들이 있었으니 바로 K대 학생들. 영삐버거 사장님이 단골 학생들에게 음료 서비스는 기본이고 뭐 학교 축제날에는 버거를 무료로 제공하는 등 온정을 베푼 것뿐만 아니라요. 사장님 덕분에 장학금도 받았는데 이거 그냥 지켜볼 수 없지. 4년 동안 장학금으로 약 1억 원을 기부. K대 학생들의 학업도 응원해왔던 겁니다. 이에 K대 학생들은 영삐버거 사장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되돌려드리자며 자발적으로 크라우드 펀딩을 실시. 약 6,800만 원이 모였습니다. 사장님이 이제 삼촌처럼 친근하고 고마운 분이어가지고 이게 남일 같지 않았나 봐요. 그러니까. 내 가게다 생각하고. K대 학생들의 도움으로 문을 닫은 지 6개월 만인 2016년 94일생으로 가게 재오픈에 성공한 영삐버거 사장님은요. 실패했을 때 손을 내밀어 준 건 학생들이었어요. 힘이 들 때마다 그 학생들을 생각하며 버티겠습니다. 여전히 K대 학생들에게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주며 지금도 꾸준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서점에 얽힌 소소한 추억들 모두들 하나쯤은 있으실 텐데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도 또 시민들의 추억을 간직한 유서 깊은 서점이 있습니다. 바로 CP 라이트 서점인데요. 아, 저기는 영화 같은데 많이 나오는 데잖아요. 자, 이 서점은 1953년 미국의 시인 로런스 펄링게티가 독자와 작가의 소통과 만남을 위해 설립, 1950년대 자본주의에 저항하며 보헤미안적 문화를 추구하는 일명 비트족의 문학 안식처로 통하며 미국 대중문학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고요. 현재까지도 직업 불문, 나이 불문,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문학으로 소통하는 토론의 장이라고 합니다. 뉴욕에도 뭐 유명한 거 하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트램피 서점. 그렇죠. 미국의 스트램. 이런 서점들을 보면 저는 약간 부러운 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 초대형 서점 몇 개가 프랜차이즈식으로 돼 있는 게 있는데 이제 미국은 그냥 저렇게 오래된 전통을 가진 저런 서점들이 아직도 잘 하고 있다는 게 전 좀 부럽더라고요. 저 문화가. 자, 그런데 CP 라이트 서점은 최근 온라인 서점의 부상으로 경영난에 직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2020년 3월 코로나19로 인한 도시 봉쇄령의 직격탄을 맞아 폐업 위기에 놓였는데요. 반세기가 넘는 동안 저 자리를 유지하면서 문학과 문화를 퍼뜨리는 그런 곳이잖아요. 저런 게 흔들린다는 건 참 정말 너무 마음 아픈 일이에요. 책을 단순히 사는 곳만이 아닌 또 다른 가치가 있는 곳인데 그러니까. 문화가 있잖아요. 그게 좀 아쉬운 거죠. 이 소식을 들은 미국의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시나리오 작가인 데니얼 핸들러는 15살 때 이 서점을 드나든 경험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어요. 내 인생에서도 세계 문학계에서도 의미 있는 곳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시민들 또한 부모님도 젊은 시절부터 단골이었고 저 또한 단골이에요. 미래의 우리 아이들과도 함께 이용하고 싶어요. 60년대 초등학생 시절 아버지 사무실 근처라 자주 갔던 곳이에요. 저에겐 놀이터 같은 곳이었죠. 라며 저마다 서점에 얽힌 추억을 공유하며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서점 살리기에 동참했습니다. 그 결과 CP 라이트 서점은 펀딩 목표액인 30만 달러에 약 1.5배에 달하는 약 6억 800만 원을 후원받아 계속해서 서점의 명맥을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야, 아빠 일할 때 근처 가서 기다렸다는 게 너무 저기 와닿았는데 아빠 그랬을 거 아니야. 야, 아빠 저 사무실 들어가서 이거 하나만 처리하고 올게. 여기 서점에서 잠깐만 책 보고 있어. 그랬겠지. 이러고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 경험과 추억이 다 없어지는 거야. 폐업 직전에 내몰렸다 독자들 덕에 다시 살아난 CP 라이트 서점.
앞으로도 오랫동안 수많은 독자의 살아있는 추억 창고로 건재해 주기를 바랍니다. 영국 런던의 명물인 해피니 엠파이어 극장. 1901년 개장한 이래로 120년 동안 한 자리를 지켜오며 마더 구스 등의 유명 팬토마임 공연뿐 아니라 오페라, 뮤지컬, 연극 등 수많은 공연을 개최해 런던의 명소로 자리를 굳혀왔습니다. 자, 하지만 지난 2년간 지속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공연들이 취소, 무대 조명은 꺼지고 관객들의 발길이 끊기자 지난해 6월 해피니 엠파이어 극장은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정말 공연 예술계 종사하는 사람들은 정말 힘들 수 있어요. 공연장에 공연을 못 올리면 뭘로 먹고 삽니까? 더군다나 이제 120년 동안이나 한 자리를 지켜온 그런 곳이잖아요. 여기도 사실 또 얼마나 많은 분이 가서 즐거운 추억을 또 쌓으셨습니까? 나 어렸을 때 갔던 곳인데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지역의 가장 중요한 또 문화 공간일 텐데, 야 이것도 위기에 처했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아쉬워하셨겠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120년 역사를 자랑하는 해피니 엠파이어 극장을 지키기 위해서 일명 해피니 엠파이어를 도와주세요라는 캠페인이 등장. 3대가 30년 넘게 이곳에서 공연을 봤습니다. 꼭 이 위기를 이겨내면 좋겠습니다. 이곳은 저에겐 정말 특별한 장소예요. 많은 삶을 변화시킨 전설적인 장소가 사라져서는 안 됩니다. 특히 영국의 유명 코미디언 앨런 데이비스 역시 전 1998년부터 이곳을 찾았어요.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도 50년 전에 이곳에서 공연을 봤습니다. 라고 밝히며 캠페인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여기도 그럼 아까처럼 뭐 크라우드 펀딩을 한 건가요? 아까 서점처럼? 자,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일반적인 크라우드 펀딩은 불특정 다수가 기부를 하는 거잖아요. 런던시에서 실시한 이 크라우드 펀딩은요, 일명 선결제 시스템입니다. 런던 지역의 식당과 카페, 또 극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미리 구매, 나중에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서비스로요. 즉 크라우드 펀딩의 연대 소비가 더해진 겁니다. 오. 이 캠페인을 통해 불과 2달 만에 약 1억 7,400만 원이 모였고요. 덕분에 해피니 엠파이어 극장은 폐업 위기에서 벗어나며 공연을 재개, 런던 시민들의 품에 다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잘 됐네요. 올해 5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장 A씨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매출이 계속 떨어지네. 진짜 이거 그만해야 되나? 올 초부터 계속된 매출 하락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놓이게 된 A씨. 생활비도 부족해 여기저기 주변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야 하는 상황까지 오고 말았습니다. 사업이라는 게 이게 또 잘 안 되다 보면은 뭐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요즘 특히나 자영업자분들이 얼마나 또 힘드십니까? 코로나 때문에 더 힘들죠. 게다가 직원들 있지, 가족들 있지, 얼마나 또 마음이 또 힘드실 거예요. 맞습니다. 결국 A씨는 진지하게 쇼핑몰 폐업을 고민했는데요. 그런데 올해 5월 29일 토요일 오전부터 네, 현무 고객님, 지금 주문이 밀렸는데 곧 배송해 드릴게요. 아유, 네, 석준 고객님, 그 상품은 지금 재고가 없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갑자기 주문량이 급증! 그야말로 대박이 터졌고요. 뭐야? 영문도 모른 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늘어난 주문량에 A씨는 고객들에게 배송 지연 안내와 함께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연예인이나 셀럽이 뭐 하고 나왔나? 방탄소년단 누가 하고 있었던 거 아니야? 그치? 정말 감사하죠, 그러면. 그럼 뭐 완전 난리 나지. 뭐야? 자, 이 폐업의 기로에 선 A씨가 구사일생 대박난 사연! 암 투병 중이라 도움이 될까 해서 구매했네요. 나무 향이 진하고 좋네요. 감사합니다. 주문량이 급증하기 이틀 전 암 투병 중인 고객이 A씨 쇼핑몰 제품을 구매한 후 남긴 리뷰가 온라인에 일파만파 퍼진 건데요. 저거 캡처돼서 엄청 돌아다녔겠네. 저 리뷰가. 저는 플러스 알파로 뭔가 또 좋은 일이 있지 않았을까? 맞습니다. 조심스럽게. 플러스 알파가 있었습니다. 자, 정확히는 이 암 투병 고객의 리뷰에 사장 A씨가 남긴 댓글이 화제였습니다. 이게 좋았구나. 이 마음을 울렸구나. 고객님의 쾌유를 바라는 마음에 작은 선물 하나를 보탰습니다. 폐업을 고민할 만큼 저희 역시 어려운 사정이라 비싼 값을 고객님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의 가격은 왕쾌입니다. 저렇게 썼다고요? 저 리뷰를 보고 사장님이 댓글을 저렇게 달았어요. 이게 이제 그냥 건강해지길 기원하면 보내드린 거네요. 너무 훈훈하다. 아유, 돈으로 혼나셔야겠네요. 어.
그렇습니다. A씨가 남긴 훈훈한 댓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대화제. 게다가 A씨가 평소 여러 단체에 꾸준히 기부하는 사실이 알려지며 감동을 더했고요. 진짜? A씨를 응원하기 위해 일명 돈줄 내러 온 누리꾼들의 주문이 폭주. 덕분에 A씨는 폐업의 기로에서 구사일생 대박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정말 착한 사람이 복을 받는구나. 이건 좀 믿을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 어떤 광고나 무슨 캠페인을 봐도 마음이 안 움직여도 이것만 봐도 좀 사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런 거 보면 참 세상은 아직 따뜻한 곳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네, 이번엔 인도네시아에 새로 오픈한 한 매장의 사진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뭐야? 우와! 이게 뭐예요? 뭐를 이렇게 기다려? 이야, 여기도 지금 돈줄 내러 온 건가, 사람들이? 줄에다 저 매장의 손님들 보세요. 야, 뭔데 나 저기 가보고 싶네. 아니 근데 야 이건 역대급으로 대기한다. 뭐냐? 네, 올해 10월 세계적인 샌드위치 프랜차이즈 S사가 자카르타 유명 쇼핑몰에 가게를 오픈했는데요. 사실 이 샌드위치 브랜드는 2000년 인도네시아에서 경영난으로 철수했었습니다. 어허. 그런데 무려 약 21년 만에 재오픈하며 화려하게 부활했는데요. 인도네시아에서 한 차례 쓴맛을 보았던 이 샌드위치 브랜드가 구사일생하게 된 이유. 이게 그 공유 샌드위치예요? 아니다, 난 박보검이 먹은 샌드위치로 먹을래요. 한국 드라마 보면서 꼭 한번 먹어보고 싶었다고요. 전 세계에서 사랑받은 K-드라마의 위상은 이제 설명하기도 입 아픕니다. 아, 그럼요. 그야말로 K-드라마에 푹 빠진 인도네시아인들은요. TVN의 남자친구, 사랑의 불시착, 청춘 기록 등등등 수많은 K-드라마에 등장했던 이 샌드위치의 주목. 와. 도대체 무슨 맛일까? 호기심을 가지더니 우리만 없어. 지하철 샌드위치. 인도네시아에 도움이 시급합니다. 이런 반응들로 이어졌고요. 그리고 이런 인도네시아의 마음을 읽기라도 했는지 드디어 올해 무려 약 21년 만에 인도네시아의 S사 샌드위치 프랜차이즈가 재오픈하게 된 겁니다. 야, 이렇구나. 네. 세상에. 내가 좋아하는 한류 스타가 먹는 저 샌드위치 나도 먹어보고 싶은 거죠. 우리 보검 오빠가 뭘 먹고 저런 표정을 지을까 하면서 저걸 먹고 싶은 거 아니야? 근데 우리나라에 없어. 미치는 거지. 저걸 무슨 해외 직구를 할 거야? 어떡할 거야? 먹을 수가 없는 거야, 먹을 수가. 샌드위치를 어떻게 직구를 제품은 직구해도 샌드위치는 저걸 직구가 안 직구가 안 되니까 되는군요. 빨리 오픈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토록 궁금했던 K-드라마 속 샌드위치를 영접하기 위해 매장 오픈 전부터 저렇게 사람들이 몰려들었고요. 오픈 날이구나. 다시 약 50m나 줄이 이어지고 몇 시간씩 대기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좋다. 자, 그리고 1호점을 시작으로 3호점까지 오픈. 한 국가에서 영영 사질 뻔했던 S사 샌드위치 프랜차이즈는 이제 화려하게 부활. 그 인기는 식을 줄 모르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완전히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있다가 터지는 거죠. 터진 거 아니에요. 야, 이 K 열풍이 정말 이런 일까지 만들어내네요.